오늘 볼 거는 2016년 연세대 사회 편입. 그 연세대는 지난번에 한번 말했지. 내 말 들리지? 네, 왜 이렇게 울리지? 잘 들리지? 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연세대는 그 상경계열의 응용통계학과가 세거든. 거기서 전통적으로 강했어. 우리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연대, 상대, 고대, 법대 그랬어. 연세대는 상대라 그랬어. 그때 상대가 좀 셌고 고대는 법대. 이제 법대는 좀 유명무실해지고 상대는 경영하고 이 통계 이런 쪽이 분리가 됐어. 상경대. 근데 하여튼 연대는 경영, 통계 뭐 이런 쪽이 되게 세지. 굉장히 세. 그래서 전통적으로 연세대는 그 통계에 관한 물음, 그리고 당연히 그 통계 확률, 인문 쪽에서도 뭐 인과관계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 근데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렵단 말이야. 잘 봐야 돼. 일단은 공부하는 데 의의를 두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이전에는 그렇듯 말도 못하기 어려웠지. 그 얘기를 하기 앞서가지고 논술이든 뭐 수능이든 다 설명글들이니까 그 사상, 이론, 개념 이런 것들은 말이야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뭐 하늘에서 부지불식간에 툭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이론, 사상, 실질적으로 자연적 법칙, 자연 이론 이런 것들도 우리는 뭐 과학적인 거 발명으로 생각하잖아. 새로운 걸 만드는 거. 발명 역시 마찬가지지만 발명이 아니라 일종의 위대한 발견이야. 발견. 그 발견과 발명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물론 발명도 새로운 건 없지. 기성 개념, 사상, 원리, 법칙 뭐 이런 걸 응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철학에서 인문학에서 다루는 사상, 개념 이런 것들은 이게 막 획기적으로 이렇게 전혀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발견해내서 개념을 끌어내고 이런 것들은 많지가 않아. 일전에 그 서양 기원전 4, 5세기부터 16, 17세기까지 18세기까지 면면이 흐르는 서양의 사고는 뭐야? 간단하게 말하면 주체 중심의 사고, 이성 중심의 사고란 말이야. 인간 중심의 사고고, 주체 중심, 인간 중심, 이성 중심의 사고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 뒤집는 과정이 있었지. 그때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몇 명 나왔었지. 뭐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 철학자는 아니지만은 뭐 다윈 이런 사람들이지. 뭐 프로이트도 철학자가 아니고 정신 분석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 융, 라캉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철학, 미학에서 많이 등용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성 중심, 주체 중심, 인간 중심의 사상에서 그걸 확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프로이트는 우리는 인간 이성, 의식, 나의 주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뒤집어서 무의식을 얘기를 했지, 그지?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거지. 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관념론 뭐 이런, 그러니까 실제 어떤 실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신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걸 뒤집어서 유물론, 물질이 우선하다고. 획기적인 사고라고. 또 니체 역시 우리 인간의 발전은 인간 중심의 사고죠. 선형적으로, 직선적으로 계속 발전한다는 것을 뒤집어서 영원의 길,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불교처럼 윤회하는 것처럼 돌고 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상들이야. 내가 최근에 먼저 얘기하면 그런 사상이, 그걸 주체의 전복이라 그래. 이런 일군의 철학자들의 노력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 생각의 관점을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체의 전복이라 그래. 그러면서 나, 인간 중심 이런 것들이 타자, 객체, 이성이 아니라 감성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사회. 또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 그게 현대 철학의 핵심이야. 재밌는 거는 지금 그 자연의 역습, 인류세라고 해서 뭐 마치 인류의 멸망이 앞둔 뭐 시기처럼 옛날에 뭐 빙하기 뭐 이런 시기처럼 인류세라는 어떤 철학을 한 아주 전혀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굉장히 숙제가 있지, 그지? 우리 인간만이 오직 사유하는 어떤 주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계,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그런 사유를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지문들이 수능이든 논술은 아직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와.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올해 EBS 수능 특강 지문에 보면은 도덕 철학에 대해서 나오는데 메타윤리에 대해서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메타윤리는 한마디로 해서 언어의 의미, 윤리, 언어의 의미, 개념 이런 쪽을 규정하는 거야. 전통 규범윤리학 같은 경우는 뭐야? 행위, 실천, 당위 뭐 이런 부분들이고. 읽어보면은 굉장히 말이 어려워. 응?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걸 그것도 이제 그거보다 나는 학생들이 그걸 왜 배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메타윤리의 개념, 전통적인 규범윤리 개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 뭐 의무론적이거나 목적론적, 결과주의나 동기주의나, 하여튼 뭐 인간이 뭐 무조건 보편 규범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게 뭐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든 공리주의 관점을 따라 좋음을 찾는 걸 추구하는 것이든, 또는 옳음을 마땅한 걸 추구하는 것이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현대 철학에서는 전부 바뀌고 있어. 근데 그러면 그걸 왜 배웠지? 그러면서 메타윤리 같은 경우는 현대 윤리학이지. 무슨 여러 가지가 있어. 명령주의, 뭐 직관주의,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그걸 왜 공부하지? 하는 학생들이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의문을 갖지도 않아.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은 뭐 만물의 영장이고 뭐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의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윤리도 결국은 인간만의 어떤 전유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좋음, 그 선이라는 건 뭐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따라야 하고 뭐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는 다 알아.
소음, 선이 무엇인지, 그동안의 사회화의 과정, 학습 과정, 또는 뭐 이런 거 주변 환경으로부터 또는 뭐 많이 이렇게 알고 있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무슨 문제야? 인공지능의 시대 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인공지능이 심리철학에서 가장 핵심 관건은 강한 인공지능이냐 약한 인공지능, 어디까지 갈 거냐 인공지능이. 한마디로 그 핵심은 뭐냐면 기계, 곧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마음을 가지고 의식을 할 수 있고, 뭐. 이게 강한 인공지능주의자들의 관점이지.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걸 특이점이라고 해요. 특이점이 커즈다일인가? 그 학자는 2045년에 온대. 근데 더 빨리 올 것 같죠, 이제?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 과연 그때는 우리는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유토피아적인 시각도 보이고, 디스토피아적인 시각을 많이 보이죠. 터미네이터 뭐 이런 거. 그래야 재밌잖아. 그런데 이게 막 현실로 왔지. 가장 쉬운 거 어떤 거야? 자율주행차. 지금 어떤 기계적인 거, 어떤 과학적인 부분,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끝났어. 근데 뭐가 남아있어? 기계가 이제 운전을 해. 우리 옆에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이제 윤리의 문제가 생겨. 기계가, 자동차가, 인공지능을 탑재된 기계가 인간처럼 의식을 하고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행동을 하고 막 이러면은 똑같이 이제 우리 윤리에서 큰 어떤 사고 실험 중에 하나가 트롤리 딜레마지, 그지? 열차 마주보는 철길에서 기계도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자동차도 어떡할 거냐 이거, 그지? 자기가 두 길에서 왼쪽으로 틀면은 주인이 죽고 또는 사람이 죽고, 오른쪽으로 틀면은 자기가 죽고, 이랬을 때 기계는 어떤 행동을 할까?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 근데 재밌는 건 뭐야? 기계는 기능주의 관점 뭐 이런 걸 따르면 인간이 부여하는 대로, 코드화된 대로, 명령대로 입력돼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한단 말이야. 자기가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럼 윤리도 판단의 문제지. 응? 이랬을 때 아까 얘기한 좋음, 선, 옳음, 이런 어떤 윤리적인 개념들을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기계한테 어떤 식으로 이식을 시킬 수도 확정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무지하게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지금 너무 기술이 앞서가고 있어. 챗 GPT고 뭐고. 근데 챗 GPT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사고 치고 있지, 그지? 걔가 속이고 있어, 가장 큰 거는. 이게 극단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 핵무기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어. 다 인간들은 위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공멸한다. 지구가 다 공멸한다. 그 요번에 그 영화 나오지? 그 영화를 꼭 봐봐. 나는 영화 잘 안 보는데 그거 볼 거야. 어? 놀란 감독의 그 오펜하이머. 어? 굉장히 재밌을 거야. 그건 영화관에서 보고, 그러면은 그 과학자의 딜레마 상황 나중에 한번 수업을 할 거야. 윤리, 과학도 과학 윤리의 문제가 이제 남는 거야. 기계적인 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거 다 따라가는데 그 윤리, 결국 철학의 문제. 그러니까 철학과 그 과학이 요새는 같이 가면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숙고하고 있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윤리학 같은 경우도 한번 봐봐. 메타윤리도 그 시각에서 보면은 왜 도덕적인 언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규정을 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해가 될 거란 말이야. 그게 명확히 규정이 돼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 윤리 문제에서도 사회적인 합의 문제가 남아, 그지? 어디까지를 허용을 할 것이고 어디까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
비단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분위기, 존엄사 문제. 근데 그걸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까지를 허용하지 말 것이냐 이 문제. 모든 게 그래. 철학이 그래서 반드시 개입되게 돼 있어, 그렇지? 산모의 지위와 태아의 태아는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볼 것이고 또 어디까지를 그렇지 않게 볼 것이고 이런 부분들 모든 게 철학적인 사회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이 얘기하려고 길게 끊고 하는 거야. 현대 철학을 앞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모든 것들이 그 뿌리가 다 어디서 비롯되냐면 여기 분석 철학에서 비롯돼. 분석 철학. 분석 철학은 그 쉽게 말하면 언어를 분석하는 언어 분석을 통해서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거야. 대표적인 철학자가 누구야? 비트겐슈타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석 철학이 영국에서 발달하고 2차 대전 이후로 다 미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지금 등장하는 철학자들은 거의 다 그 뿌리가 분석 철학자들이야. 지금 현재는. 이 철학자들이 현대 과학 철학, 현대 언어 철학, 현대 윤리학, 현대 논리학, 현대 형이사학 모든 것들을 그 뿌리는 다 분석 철학이야. 그러니까 다 이제 수학이 돼버린 거야. 수학과 과학, 철학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되고 이게 이제 막 등장하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많이 고민한 거야. 이게 보면은 말이야. 아까 다시 돌아오면은 사상은 계속 돌고 도는 거야. 뿌리를 찾아가면은 예를 들면은 어떠한 사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분석 철학에서부터 출발을 해. 인공 언어학파든 뭐 일상 언어학파가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어떤 견해든 분석 철학의 뿌리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사유를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상은 확대 발전시킬 경우가 있겠고 어떤 거는 칼포퍼 같은 사람들은 또 학자들은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또 발전시키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또 그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또 사상가들은 또 어떤 사상과 사상이 또 결합돼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무엇을 또 만들기도 하고 좀 이쯤이면 다 알겠지.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이런 관계 맺음을 하는 거란 말이야.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그래서 철학사를 알고 있는 것들, 사상의 어떤 중요한 사상의 큰 흐름들을 알고 있는 것들은 되게 중요해. 그 흐름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근대 들어서 데카르트를 비롯한 일본의 사상가들의 경험론과 합리론의 생각, 그리고 현대 이제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현대 들어가서 보면은 분석 철학, 그다음에 구조주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리고 예술 쪽으로 한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쪽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여기 이 문제가 인과관계, 상관관계 그러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거 뭐 파노티콘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오지. 과학적인 내용을 자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사상은 파노티콘하고 구조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거야. 구조주의 사상을 파노티콘 푸코가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 구조주의 사상의 그 핵심을 알게 되면은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고 쉽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주의는 하도 많이 출제하기가 되게 단순하고 쉬우니까.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구조주의 논술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구조주의에서 분파되는 어떤 주제들이야. 수능에서는 구조주의 철학도 그렇지만 예술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그보다 더 어렵고 중요하게 다루는 게 분석 철학이야. 분석 철학. 논리 실증주의들. 굉장히 어려워. 그쪽이. 그 자체가. 근데 아무튼 그런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 언제 시간 돼서 내가 하루 날 잡아서 쭉 얘기할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상들이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 사상가별로 볼 것이냐. 시중에 이제 철학사 책들 나와보면 어떻게 돼? 연대기별로 쭉 나열되는 경우도 있고, 사상가별로 나열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상으로 나열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시줄과 날줄로 해서 보는 것들은 되게 뜻깊지.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나중에 한번 얘기했지만, 크게 사상적인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거, 인식론적 전환, 언어론적 전환, 존재론적 전환, 그 개념을 따라서 보는 것도 되게 뜻깊고, 그래서 항상 뭐를 알라 그러면은 좌표를 알아야 한다 그랬잖아. 그치? 선생님이 이걸 그냥 이거 그리는데 무지하게 애를 먹었단 말이야. 이거 폼 잡으려고 그린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어? 이게 폼 잡으려고 그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은 안 봐, 이거를. 내가 설명. 어? 이걸 뭐라고 지금 보냐면은, 이걸 내가 왜 그려놨냐면, 지금 보면은 서양 철학 전반적인 흐름, 고대 철학, 뭐 중요하죠. 근대 철학의 흐름, 아까 말한 서양 현대 철학을 이끈 사상가들, 그 다음에 사상별 중심 사상가들, 핵심 개념들, 여기서 지금 실존주의, 되게 현상학, 굉장히 구조주의, 현대 어려운 것들, 개념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상가별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현대 분석 철학, 과학 철학의 사상적 흐름. 논리 실증주의부터 여기 쭉 올라와. 무지무지 어려워, 과학 철학. 이거를 왜 해놨을까?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인 거야. 나는 선생님 공부를 잘 안 했다 그랬지. 안 했는데도 되게 요령이 있게 했단 말이야. 나는 궁금하면은 공부 안 하면 안 했지, 했다 하면 궁금하면 난 그건 못 참아.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좌표 같은 거야. 예를 들면은 어떤 사상을 갖다가 내가 구조주의를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막 봤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지금 구조주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어떤 사상이,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이거를 계속 알게 되면은 그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어떤 체계가 잡히지, 그지? 그럼 옆에다가 그런 것들을 마크업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한 두어 장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나중에 계속 하게. 낙서를 해가면서, 그지? 자기만의 섭노트를 만들듯이 그 밑그림을 그려준 건데,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뭐 기술도 했고, 그렇게 활용이 되면은, 이 사상은 어떤 사상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서 보면은 구조주의에서 예를 들면은 구조주의는 실존주의하고 대립하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대립을 하는 거고, 또 얘가 수용이 돼서 이렇게 포스트 구조주의를 할 때 뭐가 차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알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이 체계화가 되면 웬만한 글들이 나오더라도 그 사상이 그 사상이고, 그 사상과 사상이 결합돼서 접목을 해서 어떤 새롭게 어떤 재구성이 되든지 반박을 하든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펼쳐지든 발전시켜 나가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공부거든. 응? 이런 것들을 옆에다 치열하게 이제 여기 빠진 부분들도 적어놓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머릿속에서 사진처럼 딱 잡혀 있으면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 잘 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정리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내가 얼마 전에 이 온술 카페에다가 얼마 전에 수능에 저 선생님 왜 수능 얘기할까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수능 킬러 모양 없앤다고. 그러다 보니까 배경 지식을 공부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이러네.
바보들이지. 배경 지식을 더 알아야 되지. 왜 EBS 연계한다며? 어? 그럼 뭐가 연계돼? 연계될 거 뻔한 거 아니야. 개념이 연계되고. 그래서 주제, 제재를 달리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관계성들이야. 뭐 어떤 관계성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 순서 거꾸로 된 거지. 수능 지문 읽으면서 아까처럼 좌표를 찾아보고 전후를 다 뒤져보고 해가지고 아 이게 이런 사상으로도 확장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얘기를 하는 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진짜 바보들이 어떤 애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사전을 주구장창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활용이 안 되잖아. 사전은 사전적 지식들이거든. 배경 지식을 착각을 해. 사전적 지식으로 생각해. 사전적 지식을 활용해서 경험적 지식으로 만들죠. 배경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야. 거기에 물론 사전적인 지식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봐야 된단 말이야. 문제를 풀고 지문을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궁금한 것들을 찾고 난 그렇게 공부했어. 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봐. 개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꺼운 걸 보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가장 큰 건 뭐야? 한 권을 다 읽고 나오고 다시 돌아가면 다 까먹어 있어. 일단 그걸 떠나서 개론서 같은 경우는 뭐야? 시시콜콜한 거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게 중요한지도 몰라. 근데 그걸 시험은 중요한 걸 내지 않아. 그걸 찾아서 보면 그 코어들이 단단한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돼.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돼 있냐 이거지. 그게 되게 웃겨. 그래서 너무 웃겨. EBS 연계가 강화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개념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돼. 그럼 또 근데 거꾸로 가 지금은. 뭐 킬러 문항 나오는 거 안 나온다고 해서 배울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것도 웃기는 행위고 그렇다고 그거를 또 배경 지식을 또 사전 들여다보듯이 보는 거 이것도 바보짓이고 이런 바보짓들을 하고 있어. 이런 바보짓들을 극대 비열적인 거. 배경 지식은 뭐로 배워 공부하는 거다? 질문을 통해서 그지? 그러니까 수능 기출 지난 10년 동안이라고 치자고 모의고사 3월, 6월, 9월, 12월, 뭐 7월, 뭐 11월, 뭐 수능 그 다음에 EBS 지문 나올 만큼 다 나왔어.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 개념들은. 근데 계속 생소해. 그지? 왜 그래? 그게 제재 화제를 주제를 바꿔가면서 계속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 코어를 잘 알고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구조주의가 뭐고 이게 미학적으로 어떻게 확장이 되고 철학적으로 어떻고 뭐 예를 들면은 또 다른 사상하고 또 어떻게 해서 또 대립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핵심을 아주 탄탄히 알게 되면은 어떤 지문이 와도 아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그건 알 수가 있지. 그리고 더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상가가 있으면 그 사상가가 뭐 저쪽에서 이 얘기하고 또 딴 데 가서 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이 미학을 얘기를 하든 과학을 얘기를 하든 자기 사상의 어떤 주안점은 코아는 그렇게 바뀌질 않잖아. 그지? 물론 현대 철학에서 뭐 허트넘처럼 너무 어려우니까 논리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극히 예외적인 거고 그건 지문 안에서 보면 되는 거고 편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있잖아. 수능 지문을 딱 보잖아. 그러면 첫 단락 있지. 첫 단락만 딱 읽으면은 뒤에가 무슨 예측하며 읽기라는 게 그런가. 무슨 내용이 전개될 거라는 게 뻔히 나와. 그지? 첫째 단락에서 기호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그럼 뻔한 거 아니야. 첫째는 기호학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지고 심층해서 들어간다. 또 기호학하고 또 대립하는 어떤 사상을 끌어와가지고 또 서로 치열하게 또 겨룬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잖아. 이걸 또 다른 사상, 미학 같은 거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또 사상을 펼친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푸코의 사상, 푸코가 막 등장해 거기. 그리고 푸코의 그 핵심 개념이 들어 있어. 그러면 뻔한 거 아니야. 구조주의가 무슨 의미? 대충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알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다른 게 들어오더라도
무슨 말이냐면은 개념이 굉장히 병렬적이라고 무수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핵심 개념은 굉장히 제한적이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은 거기서 다 견주고 미루고 숙고하고 생각을 하면 다 거기서 이렇게 생각이 견뎌지는데 학생들은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경우 보면 그 많은 지문 내가 봤더니 지난 10년치의 수능 모의 EBS 이런 지문들을 다 보면은 적어도 한 500개의 지문은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막 나가대. 거짓말 아니야. 응? 다 막 나가대. 근데 전혀 새로워해. 그러고서 시험장 가서 뒤통수 그냥 막 당황해가지고 그러고 있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지, 그치? 응?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개념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나만큼 많이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냥 출판사에 원하고 막 이래서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시간을 주고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응? 그러면은 어떠한 지문이 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 오더라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것이고 물론 그걸 어떻게 내용을 잘 기술하느냐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의 저자의 입장 난 저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쭉 다 보면 파노티콘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예요. 그럼 푸코 얘기잖아 이거. 응? 벤담의 얘기든 푸코 얘기지. 응? 벤담의 공리주의적인 생각에서의 파노티콘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그 파노티콘에 대한 불합리성 이거를 까는 푸코의 얘기든 구조주의 관점에서 그 입장에서 가의 주장을 평가하래, 비판하래, 비평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되겠지. 코아부터 큰 거부터 들여다봐. 그렇게 되면 큰 걸 놓치질 않아요. 큰 거를. 물론 제재가 이렇게 빅데이터 이렇게 제재만 바뀌어진 거란 말이야. 빅데이터가 뭔지 알 거 아니야, 그지? 빅브라더 얘기하듯이. 그러면 이 핵심을 놓치질 않아. 그럼 핵심을 중심으로 살을 붙여서 기술할 수 있어.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어쩐지 중요하다는 내용 가지고 지연 말단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술하다 보니까 핵심에서 비껴나는 얘기를 하게 되고 어떤 말하자면 논술은 핵심을 써야 돼. 논술은. 응?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 나의 저자의 입장에서 가해 주장을 평가하래. 쭉 읽어줄게. 17세기 패스트는 엄격한 공간적 분할로 시작돼요. 옛날에 유럽은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한 데였어. 그지? 막 2층에서 볼일 보고 막 밑으로 떨어지고 막 어마어마해. 파리 같은 데가 굉장히 지저분한 거를 도시개혁을 통해서 그때 박람회가 있었지. 완전히 바꾼 거야. 그때 패스트가 창궐했단 말이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엄격한 공간적 분할로 시작되어 도시민의 일상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뻔한 거 나오잖아요. 통제. 이런다. 패스트가 발생하면 40일간의 검역 기간 동안 전 주민의 명부를 작성하고 개별 주민들의 모든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했다. 통제, 감시. 이는 문득병, 나병에 대하여 행했던 단순한 낙인과 추방, 낙인, 추방, 이거예요. 통제하면서 편가르기 해가지고 마녀 사냥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거는 다른 방식이었다. 통제, 감시, 낙인, 추방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이란 말이야. 푸코는 감옥의 역사, 감시의 역사, 뭐 이런 광기의 역사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일련 책들에서 이 감시 체제 변화를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돼? 통제라고 그래. 죽이고 막 그랬잖아. 그러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가뒀어. 감시하고 통제하고. 근데 감옥에 가두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발명한 게 고안이 파놉티콘이야. 그지? 시선의 비대칭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거야.
그 감시를 하는데 그것도 감옥에다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 파놉티콘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현대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말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CCTV가 도움된 거지, 그지? 익명성을 가지고. 그래서 푸코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권력에 세련된 지배력. 보이지 않는 데서, 그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중국 같은 데 엄청나죠, 그지? 지금은 범죄 저지르면 다 적발되게 돼 있어. 우리나라처럼 CCTV 잘 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나쁜 짓을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응? 다 걸려, 다 걸려. 응? 그러니까 다 돌아다니고 있지만 맘만 먹으면 다 잡아들일 수 있지, 범법자들은. 이 감시체계의 효율성을 통해서 뭘 푸커는 얘기하려고 그럴까? 점점 더 구조화되고 강화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통제가 어떤 체벌이나 이런 것만이 능사기, 이건 아주 저등급이라 이거지, 현대 들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나병이 추방의 의식을 만들어내고 한쪽과 다른 쪽을 구분하는, 한쪽과 다른 쪽을 구분하는 집단 이원적인 분리, 이런 것들이 구조주의 사상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서술들이지. 패스트는 다양한 분류와 개인별 배분, 감시와 통제의 심층적인 조직화를 점점점 고도화가 된다는 거야, 그치? 왜 그랬을까? 나병하고 패스트라면 둘 다 질병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것들은. 나병, 문둥병은 그래도 많지가 않아서 그냥 집단으로다가 가둬만 둬도 됐잖아, 그치? 근데 패스트는 너무 많은 거야, 응? 그치?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이때부터 고민이 많아졌겠지? 그러니까 통제 방법도 바뀌겠지, 그치? 응? 이러한 패스트의 통제 방식은 건축의 형태로도 계속되어 후에 새로운 감시 시설을 출현시켰다. 계속 해설이야. 응? 해설은 주제 개념에 맞춰서 큰 것만 보는데, 이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이 감시 시설, 파놉티콘이겠지, 이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고 그 주위에는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다.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에 대응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을 향하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다. 감시하는 데는 깜깜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시자가 있는 점들이 보이지 않아. 근데 저쪽 죄수들한테는 환해. 죄수가 딴짓하면 그냥 주먹 날라오는 거지. 몇 번 맞으면은 알아서 기지, 그지? 자발적인 복종. 아주 효율적이잖아, 그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한 명의 간수가 여러 명을 감시할 수도 있고, 설령 극단적으로는 간수가 없어도 지들이 알아서 긴단 말이야. 자발적 복종, 이런 거. 그런 단어들이 자꾸 생각나야 돼. 역광선 때문에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들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완전히 개체화돼. 이게 무슨 말이야?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개체화됐다는 게 뭐야? 어? 개체화됐다는 게. 이럴 땐 어떤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반대되는 개념 또는 유개념, 정개념, 이런 개념을 봐야 돼. 일단 개체화는 객체화하고 좀 유사한 개념이야, 그치? 집단화하고 대별되는 개념이고, 그치? 개체화, 주체화하고도, 그러니까 개체화, 객체화, 이런 범주화, 주체화, 집단화. 집단 속에 들어가면은 숨쉴 공간들이 있잖아, 그치? 잘못 쓰라고 뭐 이래도 근데 개체화가 되면 뭐야? 그대로 다 노출되는 거지, 그지? 온전히 다. 그렇게 됐다는 거야.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있죠. 수많은 감방이다. 이 감시 시설은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기획 정리한다. 또한 독방 안쪽 벽은 그가 다른 수감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한다. 수감자는
보여지긴 해도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로 정보의 대상이 되긴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니까. 그지? 정보의 대상이 되고 완전히 객체화되고 객체화되고. 이게 말이야 좀 다른 얘기지만은 굉장히 재밌어. 옛날에 내가 뉴욕을 가가지고, 뉴욕 가면은 뭐가 있어? 센트럴 파크라 그러나? 거기 있지, 그지? 커도 어마어마하지, 그지? 거길 가면은 낮에는 정말 끝내줘. 응? 근데 밤에 되면은 거기 무서워서 못 들어가, 그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응? 거의 우범지대가 되듯이. 낮과 밤이 완전히 달라. 무서운 데야. 너 미국이랑 밤에 돌아다니다가 아주 큰일 나. 한 번은 내가 좀 또 다른 얘기지만은 난 그런 데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LA 갔을 때 저길 꼭 가보고 싶은 거야. 뭐라 그러나? 흑인들 사는 데가 뭐야? 할렘가라 그러나? 조금 들어갔다 무서워서 나와. 너무 무서운 거야. 응? 할렘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정말 내세울 만한 거는 뭐야? 한강공원이지. 한강공원. 그지? 한강공원 밤에 가면 드글드글 하잖아 사람들이. 그지? 우리나라 뭐 치안이 요새 이상한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만은 그 차이가 뭘까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센트럴파크 같은 데는 너무 커가지고 곧 마찰로가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구석이 비대칭적인 그게 크단 말이야. 그지? 근데 한강공원은 그 주변으로 다 아파트잖아. 그지? 그러니까 잘 들여다 보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이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걸 또 왜 얘기하냐? 응? 얼마나 사상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 지금 일단 파노티컨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간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달나게 여기 볼까? 이 책이 있잖아. 선생님이 배경지식 1, 2권 이 책은 정말 내가 3권까지 나중에 만들 건데 굉장히 잘 공부하면 아주 좋은 책이야. 어?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이걸 활용을 못해서 안타까운 거지. 내가 이걸 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 빠진 부분들이 미학에서 여기 있지 않고 융합 문제 있는 것 같다. 같은 책인데 주제 통합 문제에서 내가 여기다가 넣은 것 같은데 아까 안 넣은 거야. 이거 이 구조주의 철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내가 미학적으로 푸코 아까 푸코의 파노티컨이야. 그게 권력이 된다는 거지. 감시가 푸코의 권력 담론과 르크르 미지의 현대 도시계획 여기에 이제 다 읽어준다면 보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미학적으로도 연결되는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르크르비지에는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의 탄생을 꿈꾸면서 파리 도시계획안을 설계했다. 지금의 도시를 만든 거야. 이 계획안은 늘어나는 자동차와 인구를 도시로 집중시켜 도심의 혼잡을 완화하고 운송체계를 개선하며 더 많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았다. 놀라운 점은 르크르비지에가 이 도시 설계에 있어서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표준 환경 개념을 설정을 했다. 표준적인 것. 이런 표준 이런 게 들어가면 다
인간을 옥죄고 이러는 기제로 작용해야지. 그지? 계간에서 드러나는 직선의 길은 인간 정신의 축인셈이다. 직선. 르꼬르비지에는 인간이 걷는 길은 직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공간을 압축한 격자 구조의 도시를 설계했는데, 현대에서 많이 나타나죠. 이는 현대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는 것이 되겠다. 이데올로기. 어떤 집에 담론하고 감시하고 뭐 통제하고 뭐 이런. 그는 구불구불한 길은 비효율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옛날에 골목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야. 그가 설계한 격자 형태의 반듯한 도시는 단순한 시공간의 압축으로 환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측면이 존재한다. 그것은 위생학적 차원과 관련 있는데, 반듯한 길은 멀리서도 눈에 띄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기 어렵고 해로운 세균을 퍼뜨리는 동물이나 벌레도 쉽게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길을 추방한 도시공간은 위생학의 등장을 의미한다. 아까 여기 위생 뭐 여기 봐봐. 이 실제 그 도시계획에 나온 거야. 이에 대해서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자 푸코는 이러한 도시공간의 탄생을 권력과 연관해서 생각했다. 푸코에 따르면 이러한 바둑판 모양의 구획, 즉 구조는 기능과 위생학을 명분으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것은 권력이 작동하는 그물망이기도 하다. 푸코에 따르면 격자 또는 바둑판 모양의 도시공간은 감시의 공간인 동시에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그는 권력이 복잡한 사회구조를 통해 효력을 발생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푸코에 따르면 진리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에 의해 규정되는 하나의 지식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진리는 우리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잖아. 누구도.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맞잖아. 푸코는 지식을 둘러싼 관계들, 즉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이거를 담론을 에피스테메라 그래. 집중하면서 그것이 권력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한다고 보았다. 그는 담론을 사회와 주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권력 구조로 본다는 거야.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지, 그지? 구조주의 철학의 핵심이야, 이게. 푸코에 따르면 현대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세련되게 작동한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권력은 차츰 눈에 보이지 않게 몸을 숨기되 보이지 않는 생활 영역에서, 생활 권력이라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의 신체를 감시 통제하면서 개인은 모두 그리고 언제나 감시 가능한 공간 안에 묶이게 됐다. CCTV 같은 거, 그지? 무서운 세상. 권력은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율을 내면화하기 위해 개인을 은밀하면서도 철저하게 통제하는 구조를 끊임없이 고안하고 이를 통해 권력이 원하는 질서를 만들어낸다. 권력의 의도에 맞춰 우리는 가정, 학교, 회사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다양한 규범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가 된다. 이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고 그 지식이 정한 범주를 벗어나는 일체 행동은 모두 부적절하고 일탈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감시와 처벌과 규정의 대상이 된다. 실제 파리 사람들은 르코르비제의 현대 도시 개념이 야만적이고 냉혹하며 그리스적이라고 공격하면서 강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그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제? 그런 다 이렇게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단 말이야. 그럼 한번 볼까? 다시 보면은 가해 저자의 입장에서 나의 저자, 가해 주장을 펴라. 가해 주장. 자, 빅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되게 가는 부정적으로 보겠네, 그지? 권력으로 작동하고. 볼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글들은 자동으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총기로 인한 대량 확산을 사전에 저지하는 것이 조만간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 수많은 그러니까 SNS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겠네. 그러면 비판을 해줘야겠지. 게시물을 통해 정신병력이나 이웃과의 갈등 등을 추적하여 이를 통해 사회 속 위험한 개인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왜 이렇게 이게 글이 쑥쑥 빠지고 완성이 안 되는 게 애들이 다 이걸 대학에서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복원하다 그렇게 된 것 같아.
이는 지금까지 경찰이 총궐의 사기나 사격 연습장 운영자들을 통해 잠재적 총기 범죄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들은 위험한 개인에 대한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한다. 정부가 개인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거 지금 복원을 해서 좀 글이 툭툭 끊겨. 그러나 빅데이터는 소음 속에서 신호를 찾는 것이 목적이 있다. 빅데이터는 모래 속의 바늘에 관심이 있지 모래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없죠. 과연 그럴까? 이거지, 그지? 정부가 사회 전체의 전화 통화 패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에 대한 최근의 우려는 무의미하다. 글을 아무튼 복원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읽어. 이미 정부는 세금, 의료 서비스, 판결 기록, 센서스 자료를 통해 각 개인의 예민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축된 체계적인 정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페이스북 운영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쓴 게시물을 분석하기 하여 각 개인에게 적합한 광고물을 노출시키는 현실에서 경찰이 이와 같은 정보를 범죄 예방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잘못된 주장이래. 빅데이터는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뉴욕과 같은 메가시티는 페이스북의 친구 명단을 통해 범죄 집단 구성원과 범죄 집단과의 관계를 추적하고 CCTV를 통해 범죄 발생하는 시공간적 조건들을 분석한다. 빅데이터는 경찰의 범죄 해결과 예방 능력을, 이게 결론이지, 향상시킨대. 나의 입장에서 얘를 평가해. 항상 평가해. 비판적으로 보래. 나의 입장에서 빅데이터가 경찰의 범죄 해결 그리고 예방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줘야 돼. 그죠? 그러면 어떤 단어들을 써서 어떻게 기술되어야 할 것이냐의 문제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의 핵심이잖아. 논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보는 거야. 가는 정부의 일단 항상 결론부터 쓰라야지. 빅데이터 활용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보 분석 기술은 정부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혹자는 정부의 개인정보 과다 소지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염려하지만 빅데이터는 정부의 범죄 해결과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자, 이거를 보안과 위험관리 분야에서의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을 옹호하는 가히 주장은 나의 정보 파노티콘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따른다. 자, 하나, 둘. 무엇보다 찾아야지. 개인이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정보가, 개별정보가 너무도 손쉽게 넘어가는 거야. 수집되거나 노출될 수 있어. 그 결과 이거지. 수집된 정보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에 사생활이 속속들이 노출되고 그리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논리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요. 특히 트위터, 이건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 정해진 글자 배분에 맞춰서 생략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면 개인이 애초 제공한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방대하고 세세한 정보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글이 만약 600자 쓰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해도 되지. 몇 자인가 보자. 만약에 600자를 쓴다 그러면 729자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논증에서 지워버려도 된단 말이야. 그치? 구현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논증을 강화할 때 보면은 내가
이게 만약에 천자스라면 천자에 맞게 어떻게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얘들은 600자 쓰면 볼까? 600자에 딱 빼봐 이거. 앞에서도 적어지면 598자 600자 딱 됐잖아, 그치? 이게 뭘 얘기를 할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논증 강화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한 문장이, 이거 잘 봐봐, 한 문장을 통으로 드러냈는데도 논리 전개에 무리가 없잖아. 그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주장, 근거, 정당화된 이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주장과 결론과 전제, 주장과 근거에서 이미 완결성이 끝나야 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자기가 말하는 완결성이 끝나는데 뒤에 뒷받침 설명, 그 리즈나일들이 들어가는 거 뭐야? 논증을 강화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주어진 거 만약에 천자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막 예시도 때려 넣고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논증을 하나 더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 그지? 반대로 600자 쓰라 그러면 확 다 줄여버릴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야. 이 논증이 막 글을 썼는데 여러분들 봤는데 글이 뒤죽박죽인데 뭘 하나 빼면은 또 논리가 연결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라 말이야. 논증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결론이 뭐고 근거가 뭐고 그 뒷받침에 부연되는 게 뭐고 이게 탁탁탁탁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야. 선생님이 얘기했지. 논술은 말이야. 논증은 현대 설명글들은 거의 수학적인 거랑 같아. 수학적. 수학 공식대로 딱 가잖아. 그치? 그 공식이 뒤틀어지면은 답이 구성이 안 되지. 그치? 수학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군더더기를 집어넣을 겨를이 없지. 그치? 공식. x 플러스 y는 수학 공식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든 뭐를 하든 그 입증을 하는데 딱 그렇죠. 글이 쭉 기술되어 있지만 뼈대만 딱 드러내면 그게 드러나요. 그게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러면은, 응? 아무튼. 그래서 정부가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의 효율적인 감시 및 통제에 활용할 때는 개인은 언제나 감시 가능한 공간 안에 묶이고 마침내 권력의 시선을 내면해 그 권력의 소유. 지금 여기 맨 마지막도 문장에 주목을 해봐. 왜 그럴까? 이 내용은 기술하기 되게 어렵지가 않아, 그지? 근데 가에 있는 내용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를 반대를 해. 빅데이터는 잘 들어. 제재야, 제재. 주제가 뭔지를 봐야 돼, 주제. 그지? 주제.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겠지, 그지? 구조주의 시각에서 규율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그지?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언어들이 지식이라는 거야. 끌어와서 기술해야 돼, 여기 지금. 그래서 이거 봐봐.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러면 훨씬 더 논증이 강화되지. 좋은 평가를 받지. 이 내용을 썼는데 실제로 평가를 할 때 보면은 사생활이 노출되고 뭐 이러는데 여기 보면 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의 얘기가 궁극적으로 거기 나와요. 권력, 효율적인 감시, 통제 이럴 때 규율 권력에 스스로 복종하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그 구조주의 철학의 핵심이잖아, 그지?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기술해야 된단 말이야. 빅데이터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뒤에 이거는 말이야. 내가 어디서 봤더니 학생 작성 답안이 있어. 나도 읽어봐. 근데 횡설수설해. 이렇게 글 쓰면 안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다시 읽어줘. 1- 나에서 소개된 감시 시설과 가에서 논의한 빅데이터들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 안에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효율성. 그 다음에 악용되는 가능성, 위험성.
가나가 감시 통제하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됐고, 권력은 개인의 일상의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침투하여 은밀하고 세련되게 감시처벌 교정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권력이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제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비교하라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그 뎁스의 문제고 그 안에 글 내용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반영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제발 비교하라 그러는데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아까 그 설정부터 하고 들어가지 말란 말이야. 설정. 어줍지 않은 뭐 주체 뭐 이런 것. 안 맞아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논리가 충실하게 반영이 안 된다 그랬어. 응? 그거 보겠다는 건데 비교. 차이점은 뭐야?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정보 처리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오지. 여기까지 가는 좀 내가 좀 디테일하게 했어요. 나는 중앙 내가 가나를 거꾸로 했네. 이거 미안.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아이씨. 쏘리. 내가 바꿔야겠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가나 이거 헷갈려. 아까 거기 이렇게 했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중앙 집중식의 폐쇄적 구조인 반면에 가의 빅데이터는 분산 처리 방식의 개방형 구조.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폐쇄적이고 하나는 개방적인 거. 그거는 읽어낼 수 있겠지. 나의 원형감 뭐 파놉티콘에서 권력을 쥔 간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감시당하는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으며, 때문에 죄수는 간수가 자신을 보든 안 보든 매 순간 감시당할 것이라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가의 빅데이터는 분산 처리 방식을 활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항상 큰 일상의 세세한 자료를 가치 있는 정보로 바꾸고 미래 예측에 활용해 사회한 정보를 확대하는 등으로 긍정적 면에서의 가용성이 높다. 다음으로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볼 때도 가나는 정보 처리 효율성 및 파급 효과 측면에서 비교될 수 없음을 차지한다. 나의 파놉티콘은 기존 감시 체계에서 한계를 보인 권력이 감시와 통제와 감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기에 여전히 아날로그적이 지금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다 설명하려고 한 거야. 앞에 것만 여기까지만 썼어도 돼. 따라서 정보 활용 측면에서 파급력이 일단 중요한 건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크기, 다양성, 속도라는 세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실시간에 대용량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 유통, 수집, 분석,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고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은 감시시설, 빅데이터 얘를 가지고 지금 공통분모를 항상 찾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정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아까 효율성이라는 단어, 위험성이라는 단어, 분산 처리 방식에 대한 부분, 또 활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제발 생각 좀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비교를 하는데 너는 그냥 단순하게 빅데이터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뭐야 이거 파노티컬 하니까 뭐밖에 생각이 안 나. 주체 뭐 있다고 소리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지금. 얘가 지금 뭐야? 지금 뭘 얘기해? 정보 처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감시 1번에서는 감시의 기제로서 권력이 되고 그 자체가 이 정보 처리가 근데 거기 켜켜이 안에 있어. 되게 위험하고 대용량으로 처리가 되고 이거 지금 그래서 아까 내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 푸코가 그렇게 얘기하고 감시와 처벌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이게 지리하게 막 그 얘기를 해. 두꺼운 책에서 그 얘기가 지리하게 그 옛날에 그 사형 개인적인 어떤 체벌 그거부터 해가지고 쭉
막 이어지면서 막 나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푸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 그리고 파노티콘 나오면서 감시 체계가 이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감시 체계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그래야 권력이 작동하잖아. 직접적인 지배에서 간접적인 지배로 가는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되고 버리고. 옛날엔 단순히 격리만 시키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빅데이터 또 하나는 그걸 보면서 또 빅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감시 아까 파노티콘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거 어떤 거하고 빅데이터라는 어떤 정보 단위의 어떤 온라인상에 이거하고를 지금 잘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공통적인 어떤 논의를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네가 이랬어요. 지금 논의점을 지금 만들어야 돼. 그럼 그 전체를 지금 뭐 자꾸 계속 얘기되는 게 하나하나 생각을 모아보다 보면 뭐 어때? 정보라는 거.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정보 처리, 효율성에 대한 거, 위험성에 대한 거, 활용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논의점을 진행하면 어눌하게 써도 대충 좀 더 뎁스가 나오지. 근데 이거를 뭐 주체가 어때서 지금 이러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 말도 안 맞게 만들고, 무슨 뭐 수감자한테 보일라 그러고 어쩌고 이딴 소리 하니까 자꾸 이상해지잖아 지금. 그게 무슨 비벼야, 그게 무슨 뭐 애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말은 통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런 거지. 네가 주체를 지금 아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주체를 얘기를 했다 그러면 주체에 대해서 지금 그럼 공통분모를 또 얘기를 해야 돼. 가와 나에. 그러면은 수감자, 뭐 네가 뭐 감시자, 정부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걸 다 종합을 하면 어떻게 돼? 주체와 객체가 되는 주체, 정부 권력과 피권력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이게 끌어올려 가지고 지금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공통적인 부분으로 다 지금 엮어쳐야 되잖아.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계 굉장히 이런 낮은 단위의 분석에다가 글이 졸렬하고